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발표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말이 나와 오늘 발표할지 LA 시간으로 9시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확실해 보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이 순간에도 백악관 변호팀이 행정명령 서류를 작성 중입니다. 한국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미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괴뢰 순회로 알려졌던 김정은이 외교 스킬이 세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런 태도가 절실함에서 나온 것인지 안정감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 모두 김정은이 만든 피할 수 없는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팽팽합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서류 미비자에게 관대하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하자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은 잘됐다, 갈 때까지 가보자, 덤벼봐 하는 반응입니다. LA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번 고소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플로리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교직원의 총기 무장을 포함한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는 머뭇거리고 3주일 전 자녀를 총격 사건으로 잃은 부모들은 이 안을 찬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캠페인 본부에 트럼프 호텔 빈방 사용료로 50만 달러 이상을 물게 했습니다. 맥도널드사가 오늘이 국제 여성의 날이라면서 로고 M자를 W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로고에 맥도널드 발표와는 다른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 관세에 대해서 맨 앞에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북한 이슈로 바꿨는데 지금 그 헤드라인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관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3 billion more, and Mr. Stoltenberg, who is running things, is very thankful. He said, it's incredible what's happened since we became involved. And I became involved by complaining because it was not fair. We were spending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내각 장관 회의에는 게리 콘 백악관 그 경제자문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임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지금 그 테이핑된 그 내용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발표를 예정대로 한다 하지 않는다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마다 전부 얘기가 다릅니다. 백악관의 어떤 보좌관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정대로 오늘 하지 하고 또 다른 보좌관에게 물어보면 글쎄 우리도 모르겠는데 그 막판 뭐 조율 중이고 조율뿐만이 아니라 조율이 다 끝나도 그 안에 대해서 백악관의 그 변호사들이 전부 한 문장 한 문장 검토를 하고 나야지만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늘 한다, 할 수 없다, 여러 가지가 엇갈렸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등등의 그 관련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But that goes along with trade also, because we're looking at defense, but defense is very much also a part of trade. So we're going to be very flexible. But as an example, with Mexico and Canada, we're going to be throwing NAFTA into the loop. We're negotiating NAFTA right now. 네,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적자가 많고 그 적자가 물론 국방비 같은 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무역 적자가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나프타와 그 연관돼서 예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 등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Sticking with 10 and 25 initially. I'll have a right to go up or down, depending on the country, and I'll have a right to drop out countries or add countries.
We just want fairness. Because 원래의 그 지금 sticking with plan for steel and 그 aluminium 그 tarif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본인이 얘기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긴 하지만 물론 빠지는 국가가 있고 들어가는 국가도 있다. 뭐 이 정도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화면은 끝났으니까 글쎄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지금쯤이면 뭐 정의용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맥마스터와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관세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관세에 대해서 많이 그 지적을 하는 것이 철강이나 특히 알루미늄 산업 같은 것은 미래의 산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철강 산업의 경우도 공장이 79%는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캐나다 등 한국 등 많은 곳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21%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아파트먼트에 79%가 차 있고 21%를 더 채우기를 원하는 게 오너의 마음, 미국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하게 앞으로 영원 무궁할 그 산업 분야가 아니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 이것도 역시 그 중국이 그 굉장히 그 공을 들이는 그런 그 부분인데 실리콘밸리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게 뭐 충만한 이 상황에서 중국과 이 분야에서도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관련 뭐 지적재산권 같은 곳에서도 계속 싸워야지 되는데 그때 싸울 때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혼자만 하면 힘든데 이렇게 어떤 그 부분적으로는 그 사양 산업이기도 하고 하는 분야에 뭐 이것으로써 미국이 뭐 그 무역 적자를 줄인다고 하면 그다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돈이 재무부에 들어가거든요. 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관세 자체로는 그리고는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수입을 해서 비싸게 뭐 관세 25% 10%를 더 붙여서 수입해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다 그 비싸지는 것이고요. 이 동맹 잃고 일반 소비자들 물건 비싸게 사고 일부 알루미늄이나 그 철강 회사 주주들 좋고 사주들 좋고 뭐 직원들도 일부 그 좋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이 공화당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자유무역주의자니까요. 이게 보호무역이니까 일종의 그게 이제 그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떨궈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나 피로 나바로 그 UC 얼바인의 그 석좌 교수처럼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생각을 하고 또 윌버 로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철강으로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요. 막 다른 나라에 가서 좀 힘든 나라들 그 회사를 싸게 사서 말 그대로 후려쳐서 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윌버 로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철강에 대해서 잘 알고 이번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다 보호무역주의자고 해서 대통령이 자유무역주의자, 이 글로벌리스트인 그 게리 콘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양측에서 그 논쟁을 하게 한 뒤에 결국은 윌버 로스와 그 피로 나바로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무역전쟁은 좋고 이기기 쉬운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유럽연합 그 정상회의 의장이 지금 그 폴란드 총리잖아요. 이름이 똑같네요. 퍼스트 네임이 더널드입니다. 이 사람도. 더널드 터스크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역전쟁은 나쁘고 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얘기했지만 분명히 여기서 빠질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 자체는 워낙에 이 이전에도 철강에 대해서 그 관세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왔고 또 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은 그 순위로는 국가별로 12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큰 영향은 받지 못하고 다만 이제 중국이 캐나다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멕시코 같은 곳에 철강을 수출을 해서 그런 국가에서 뭐 조금 브랜드 바꿔서 이렇게 한다 할 경우는 그런 국가가 그 타격을 받으면 중국도 간접적인 타격은 받을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3시 30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발표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잘 그 모르긴 하지만 대통령이 좀 전에도 뭐 얘기를 한 것처럼 뭐 그 진정한 친구
그 국가, 이웃 국가들을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무역이나 군사적으로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그런 국가에게는 융통성 있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이 철강,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을 뭐 거의 적용해 오지 않았던 그 국가 안보라는 법에 적용을 시킨 것도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그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특사를 만나게 된다면 토요일은 아닐 것 같아요. 미국 날짜로. 오늘 미국 날짜로 목요일인데 토요일에는 그 펜실베니아로 선거 유세를 그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늘 뭐 자신의 그 별장으로 가니까 그 스케줄이 좀 빡빡한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오전에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은 좀 들고요. 이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빨리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 다음 주 선거를 너무나 걱정하기 때문인데 펜실베니아에서 60세입니다. 주 하원 의원인데 릭 스건이라는 의원이 지금 연방 상원에 출마를 했는데 이길지 질지가 불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겼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 상대는 33살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민주당의 코너 램이라고 전에 검찰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선거 자금도 많이 모이고 또 풀타임 그 캠페인 그 스텝이 16명이나 있는데 공화당 후보에는 뭐 돈도 조금밖에 안 모이고 뭐 풀타임 그러니까 그 스텝도 4명밖에 안 돼서 공화당에 수백만 달러를 지금 들이붓고 있거든요. 지면은 안 되니까 해서 뭐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750만 달러 들여서 공화당 측에서 광고를 해주고 하는데 워낙에 후보가 인기가 없으니까 광고에서도 공화당이 세금 감면을 이렇게 해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캘리안 코너웨이 자문이 가서 선거 유세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지면은 이게 그 망신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겨야지 된다 하는 곳에서 펜실베니아니까 당연히 철강과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은 지금 발표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철강 무역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의 성향을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에 그 재선 캠페인 본부에 지난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년 차잖아요. 그 본부에 트럼프 타워의 사용료를 지불해라 해서 5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타워 그 14층에. 근데 뭐 거의 빈 방이었대요. 그리고 5명만이 페이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기 1년 차에 재선 캠페인 활동을 하면은 얼마나 그 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한 2명 정도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던데 하고 그 공화당 컨설턴트가 그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그 1년 차에 이렇게 그 방값만 그 사무실값만 50만 달러나 내는 것은 뭐 이거 조크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경제 무역 전쟁에서도 무역 그 적자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자신의 지지 기반인 그 러스트 벨트의 유권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5년과 2016년 선거가 치러지는 해죠. 봄. 이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그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네이션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타워의 사무실에 한 달에 그 35,458달러를 뭐 도네이션이 없었으니까 본인의 돈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2016년 7월 달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한 5배 정도가 많아졌어요. 거의 17만 달러를 매달 트럼프 타워의 그 사무실 사용료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가 끝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비용이 줄어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뭐 굉장히 한 달에 뭐 15만 달러로 늘어났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돈에 대해서는 쓰지는 않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든지 받아들이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인드에 있고 그 무역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러스트 벨트에서 유권자가 많진 않더라도 나는 이렇게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미국의 사라져가는 산업 같은 것을 지켜야지 되고 철강 없이는 미국이 없다. 그런 것을 수십 년 전부터 내가 그 초지일관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는데 수십 년 전부터 그 주장하는 것들도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비 같은 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비교가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예산을 뭐 한 30% 정도 늘리고 굉장히 확대를 시키는데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전쟁도 정보 전쟁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드론 전쟁이고 하니까 과거에 재래식 무기에 돈을 많이 들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무역이나 국방 같은 것에 있어서도 그 과거의 그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느 것이 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그 정책이 통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굿할 수도 있고 배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도 그 지금 클립이 보여지고 있는데 게리 콘이 세계주의자이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이다. He may be a globalist, but I still like him.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호 무역주의자는 좋아하지만 글로벌리스트는 지금 싫어하는 이런 게 지금 오늘 발표할지 하지 않을지 모르는 그 관세 부과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말씀드리자면은 피터 나바로 그 무역 무슨 자문위원회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그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 픽업하게 됐는가 하면은 그 대통령이 사위에게 캠페인할 때 그랬대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니까 뭐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봐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레드 쿠시너 사위가 아마존을 막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피터 나바로가 워낙에 그 중국에 대해서 뭔가를 부과해야 된다. 중국이 나쁘다. 그리고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했었고 그랬던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주류 경제계와는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쓴 책 중국에 관한 책이 딱 뭐 베스트셀러고 공저예요. 그 책이 뭐 Death by China인가 뭐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사람이 뜨니까 컨택을 해서 자레드 쿠시너가 전화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피터 나바로가 그 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중책을 맡아서 미국을 보호무역주의로 되돌려서 과거로 되돌려서 동맹국들 정말 필요할 때 다 기분 나빠하고 미국에 그 동조를 해주지 않을 만한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 하는 게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측에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관세 부과를 지역구의 이득에 따라서 찬성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정은은 누구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니야? 김정은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덫에 걸릴 수 있어 하는 그 미국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오늘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그 지금 한국의 특사가 미국에 와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순서대로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전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정의용, 서훈 이 두 사람의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전했는데 북한의 제안이 진지한 서곡인가? 이런 것을 이제 이 두 특사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그 보좌관이 이제 딱 그 주도를 해서 듣게 됩니다.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뭐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아마 강경화 장관이 15일쯤에 여기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와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HR 맥메스터가 정의용, 서훈 이 두 사람의 브리핑을 듣고 물론 그 자리에는 국무부의 대표라든가 다른 백악관 관계자들도 동석을 하겠죠. 한국의 정의용, 서훈 이 두 명의 특사가 미국 팀에 확신을 주면 지금 한국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을 그 다음 스텝은 미국이 북한에 직접 물어보게 되겠죠. 여러 채널이 있으니까 뭐 유엔 주재 북한 대사라든가 그래서 북한도 그 말이 맞다 들은 말이 한국 측으로부터 하면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이슈고 북한으로서는 뭐 핵무기 완전히 뭐 파기를 하면은 어떤 조건으로 하라고 하나?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그 일본에도 얘기를 하고 일본에 이제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번에 회의적으로 대북 그 특사의 그 방북 결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그 의회에서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 미국이 지금 공격받을 것 같은데 긴장을 풀어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장을 풀으려면은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만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것은 이제 분명한 얘기고요. 아무튼 그런데 또 북한이 이번에 그 한국의 그 특사가 와서 뭐 대우해주고 디너하고 하는 것까지는 잘 그 보도도 하다가 한국에서 이러한 내용이었다 하고 발표를 했었을 때 그 이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그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이에요. 오히려 뭐 노동신문 같은데 뭐 관광을 늘리려고 빌딩을 짓는다던가 그런 것을 보도를 했고 또 동시에 워싱턴에서의 회의적인 시각이라든가 한국의 보수들의 반발 이런 것도 지금 북한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제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하원의 그 군사위원회의 그 위원장인 공화당의 그 맥서른베리 의원이 이게 그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한 거 전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뉴욕타임스는 오늘도 뭐 여러 기사를 보도를 했지만 하나 가장 눈에 띄는 게 북한의 리더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외교적인 스킬이 있다. 북한 바깥 사람이라고는 뭐 중국, 쿠바, 시리아 뭐 그리고 미국의 데니스 로드맨 만난 것 정도인데 이 특사가 한국에서 간 특사가 김정은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절함 같은 것에 굉장히 특사들이 놀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 국영 그 방송 그 TV가 당신이 그 대담한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길 희망합니다. 뭐 이런 그 손으로 그 쓴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편지의 일부도 보여줬다면서요. 그런 내용들을 쭉 전하고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예년처럼 할 수도 있다. 이래서 놀랐다고 하고 워싱턴과 기꺼이 협상하겠다. 또 협상 중에 남북 대화 중에 탄도미사일 이런 테스트 개발 같은 것 안 한다. 이런 것들로 결국은 김정은이 그 국제 외교에서 아주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눈이 번쩍 뜨이고 마는 그런 정도의 그 외교력으로 데뷔를 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한국 특사를 맞이하는 태도라든가 만찬이 끝나고 대화도 끝나고 작별할 때 김정은이 이제 바깥까지 배웅하고 웃고 손 막 흔드는 그 장면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쓰고 있는데 본능이 강하고 디테일에도 강하다. 야망이 있고 이기려는 욕망이 있다. 이렇게 김정은을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뉴멕시코의 주지사였고 북한 전문가잖아요. 빌 리처슨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그동안 과소평가됐다. 어떤 그 폭발 위협을 하는 대신 이제는 게임 플랜을 갖고 전략적인 띵커로 발전을 했다.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려는 그 모든 아젠다를 세팅을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미국인의 얘기예요. 그럼 미국은 뭘 해야지 되지? 이거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 모두를 지금 덫에 가두는 건가? 김정은이?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는 거죠.
불과 이제 6개월 전과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그 직후에 바깥 세계와 완전히 차단하면서 핵무기 미사일 테스트 개발만 하고 그랬는데도 이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한 게 결국은 그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전까지는 어떤 단계까지는 고모부를 포함해서 숙청을 하고 뭐 엄마가 다른 형도 암살을 하고 소니 영화사도 해킹하고 김정은을 모욕했다 해서요. 그랬는데 물론 그 비핵화 대화가 비핵화 약속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고유한 동국대학 교수 말을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인용을 했는데 이게 뭐 그 안에서 내부를 장악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그에 대해서 김정은이 지금 좌절해서 그러는 건가? 정말로 안정돼서 그러는 건가? 그 스마일, 또 다정한 악수. 보통 그 대단한 그 독재자의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호주 대학교에 있는 고든 프레이크 씨요. 전에 그 맨스필드 파운데이션에서 일했고 이젠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죠. 오늘의 미국과 미국에 있을 때 인터뷰 자주 했었는데요. 고든 프레이크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싱턴 포스트의 특파원이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 너무나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자신이 있어서 여유 있는 태도가 나오는 건가? 하니까 고든 프레이크 씨가 교수가 I don't know. I don't think he knows. 나도 모르고 아마 그 자신도 모를걸?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살 때 정권을 이어받았고 군대 간 적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고 그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미국의 그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그런 나라를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판문점까지 오는 것 이것이 전에 과거의 두 대통령은 평양으로 갔고 뭐 여러 가지 뭐 안전 문제도 있긴 하지만요. 김정은이 그 평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그때는 우호적인 친선적인 느낌이 강조됐다는 거죠. 남한과 대화하고 싶다. 이 정도를 보여준 건데 이번에 본인이 판문점에서 그게 이제 뭐 그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의 평화의 집까지 걸어오겠다는 거잖아요. 한 라인도 그 확보를 해서 늘 열어두겠다는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뭔가 그 일을 하고 싶다.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 하는 뜻을 보인 것이고 또 이제 와이프까지 이렇게 그 나오라고 하고 디너에 죄송합니다. 나오라고 한 건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와이프도 동석하고 동등하게 이런 것은 북한이 이상한 국가가 아니라 일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김정은도 그렇지만 그 김여정도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공부할 때 아무튼 뭐 다 신분도 속이고 이렇게 외로운 상태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 6월 달에 남북 정상 회담 2부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주한미 대사가 미국의 국무장관 자신의 보스니까요. 미국의 워싱턴에 이제 탁 전보 같은 걸 보낸 거예요. 케이블을. 그때는 그 스티븐 보스월스 대사였었죠. 이 회담은 긴장을 누그러뜨릴 전례 없는 기회이거나 덧칠 수 있다. 한국인이 공산국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다. 왜 주한미군이 아직도 주둔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남북 그 평화회담 정상회담까지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경고의 케이블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에 12월 달에 해제가 돼서 비밀 해제가 돼서 지금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보관이 돼 있는데요. 이 똑같은 것이 그때 일이 지금 그 생각나는 시점이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주한미 대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톤으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핵 제거는 뭐 세계의 그 좋은 일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미국에서 이번 그 두 명의 한국 특사로부터 계속 그 파악을 하려고 할 텐데 2000년도를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걱정할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화해야 된다
된다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스테이트먼트를 내놨잖아요. 미스터 보스월스와 지금 같은 그런 그 입장인데 한국인들은 그 당시에 금방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고 김정일이 세계 TV에 데뷔를 했고 방탕하고 정말로 그 플레이보이고 쇠약하고 그런 그 미친 남자로 비춰졌던 그런 김정일이 텔레비전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든 것 같고 뭐 이랬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미군 주둔 의견에는 주한미군이요.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쫙쫙쫙쫙 하고 미국이 대화를 원했지만 안 됐고 뭐 등등의 일들이 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어져 오면서 북한이 시간벌이를 한 적도 많고 미국을 속인 적도 있고 미국이 약속을 깬 적도 있고 등등 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CIA 관계자로서 육자회담에 참석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는데도 북한 사람들은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대사로 2016년까지는 일을 했으니까는요. 본인은 미국, 북한 측에 계속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 제재도 아프고 경제 제재도 고립됐기 때문에 외로워서 어떻게 좀 풀어헤치고 싶은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고 북한이 안전 보장을 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북한이 핵을 기꺼이 파기하겠다는 지적은 이번에 그 한국 그 대사 들이 와서 가지고 온 거에도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해석을 합니다. 50년대부터 가지려고 했었던 그 같은 그 핵 그리고 가졌는데 모든 무기를 그 포기를 하겠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어디까지를 해줘야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그 잘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도 안보 보장을 말했을 때 페이퍼 이상인 것이다. 그게 적대적인 태도까지 다 버려야지 된다는 것.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의 미군 철수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 일본과 맺은 방위조약도 무효화하라고 하고 미국이 또 그렇게 할 리는 없고요. 이번에도 이런 마찬가지 요구를 결국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긴장이 강했던 때는 말을 위한 말이라 하더라도 공통점을 찾고 뭐 진지하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낫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북한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그 비합리적인 기대는 하지 말아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유승민 그 바른미래당 그 대표가 결국 잘 따지고 보면 북한은 변한 게 없다. 이게 전에 하던 말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의 해석도 유승민 대표의 해석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거죠. 과연 그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받아줄 만한 게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북한도 정말 그 제한 없는 핵무기 개발 안 한다는 인스펙션을 끝까지 받겠다고 하고 지킬 것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그 청와대와 국정원장의 이제 두 사람의 특사 HR 맥메스터와 만나는.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일이에요? HR 맥메스터도 그만둔다는 말이 많아서 국무부에도 HR 맥메스터에도 얘기를 하고 나면은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안정이 미국의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중요한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연방 정부와 이제 주 정부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이 어제 이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법무장관을 고소했잖아요. 지난해 통과된 세 개 법에 관해서 그게 모두 다 그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거다. 고용주들도 뭐 여러 가지 연방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또 뭐 그 안전 그 지대 같은 sanctuary city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사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그
연방법이 이민법은 그 연방법이 우선인 것이 맞다. 그런데 아주 고소 잘했다. 법원들도 캘리포니아 편을 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방 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의 권한을 연방 권한으로 누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주가 이민법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똑같은 말이죠. 연방 정부가 뭔가를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차이가 이 주정부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서류 미비자를 말하자면 이민관세국에 뭐 그 정보를 줘야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정부에서는 그게 공공안전에 위배된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커뮤니티와 관계가 좋아야지 제보도 받고 등등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이민 집행관은 범죄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서 경관과 그 입고 있는 유니폼도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이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자발적으로 그 이민관세국과 협조할 수 없도록 이렇게 캘리포니아 법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이 그 법원에서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고소가 정치적이라는 거죠.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또 뭐 낙하에 대해서도 여행 금지안에 대해서도 피임보험 커버리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문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고소한 것이. 그래서 케빈 딜레온 그 상원의장이 그래 가져와 해봐 덤벼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건데 과거보다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그 이민법 집행 그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단속을 하지 않다가 굉장히 단속이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풀어줬겠어요? 막연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요. I don't think so. 경제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이 됐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아직도 그런 그 경제 인력 노동력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싫고 하는 것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이 사이에서 캘리포니아주 내부에서도 조금 단속은 해야지 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사이 어디엔가에서 적절하게 조금 그 협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거 아니면 이거다로서는 정책이라는 게 좀 그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이 다 흠결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연방 정부의 그 고소가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와 똑같아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을 사려면 21살, 또 사흘을 기다려야지 되고 의료 치료비 늘리고 학교 직원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총을 차게 한다. 17명 학생뿐만이 아니죠.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숨진 지 3주일이 됐습니다. 주지사는 총기협회에서 A+를 받는 사람인데 여기에 서명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직원이 그 총기 차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으니까요. 얼마 전에. 그래서 가족과 학생들 말을 들을 텐데 17명 그 피해자의 가정들은 주지사에게 서명하라고 합니다. 모든 이 안에 동의하진 않지만 뭐라도 해라. 우리 또 다른 아이들이 학교 가기 겁나한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보통 일반 선생님 다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총찬 교직원과 학생들 잘 모르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국제 여성의 날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맥도널이 그 M자의 R를 여성을 뜻한다, woman 뜻한다 해서 전부 그 W자로 거꾸로 바꿔놨는데 이게 핵심이 틀리다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 맥도널드가 만들어졌었을 때 샌버란디노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캘리포니아주 40년대 50년대 처음에는 젊은 여성들이 막 그 자동차에 뭐 이렇게 그 딜리버 해주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모리스 리처드 맥도널이 이거 패밀리 레스토랑으로서 안 돼. 보이들이 자꾸만 저 걸들에게 말 시키잖아. 해서 여성들 고용 안 했었고요. 나중에 60년대 말부터 새로운 오너 레이 크록이라는 오너가 와서
여성들을 고용을 하게 됐는데 이 M자가 노란색 M자가요. 맥도널드의 그 약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BBC 방송이 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사이콜로지스트 루이스 최스킨이라는 사이콜로지스트의 상담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1960년대 왜 그 프로이드의 그 상징, 왜 그 풍만한 가슴 이런 것을 상징한 거래. 그것을 보면은 남성분들 그렇습니까? 그 풍만한 가슴을 상징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을 또 뒤집어서 여성의 날이라고 하다니 하고 비난하는 언론이 있어요, 오늘. 그래도 어쨌든 존중해준다는 뜻 자체는 존중합니다.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 제공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읽으면서 웃었는데요. 왜냐면요.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하면서 제가 싸구려 냄비를 쓰고 있는데요. 그 냄비에 물이 다 졸아서요. 그 냄비의 맨 아랫부분이 윗부분과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쓰고는 있거든요. 그냥 가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그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열이 위에까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냉동실에서 나온 그 국을 끓여보니까 한참 끓여야지 되더라고요. 제가 새로 발견한 아주 중대한 이론입니다. 로랜드 때문에 생각났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